여러모로 지금 투자 환경은 좀 좋아졌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반도체 산업을 한 20년 봐왔는데요. 이게 이제 업사이클이 있고 다운사이클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처럼 그 범용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했는데 뭐 한 분기, 두 분기만 오르고 끝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지난 역사적으로 보면 적어도 한 1년은 지속되더라는 거죠. 상승 사이클을 온다고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뭐 이번에 업턴에 들어갔으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땐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다고 봐요. 아, 내년 상반기까지.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또 그에 맞춰가지고 또 주식시장이 또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IT의 신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최근 IT와 반도체 관련해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또 모신 날 또 갑자기 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해가지고 갑자기 쭉 올라가면서 막 8만 전자도 다시 또 막 돌파하고 전반적으로 IT 반도체 관련해서 뭐 또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느낌도 나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들이 제일 높으셔가지고 그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확 좀 좋게 평가가 좀 바뀐 이유, 뭐 그 중에 뭐 테슬라랑 계약한 것도 있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사실 삼성전자는 종합 전자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반도체 사업도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요. 그리고 비메모리라고 하는 이제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전도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연결로 잡힙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장 쪽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다단한데 사실 주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로 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비메모리, 요즘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일단 그 하반기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분기당 2조 5천억씩 적자를 내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테슬라라는 큰 고객을 잡았죠. 그래서 22조 8천억짜리 이제 큰 딜을 잡았고 이후로 애플의 시모스 이미지 센서 이제 거기도 이제 추가로 수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 쪽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네. 했는데 메모리가 원래 절대 1등이었어요 삼성이. 근데 AI 혁명 들어서 그 HBM이라고 하는 중요한 아이템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네. 실기를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내구 소비재 쪽이 중요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서버 쪽으로는 노출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거든요. 네.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근데 최근에 범용 메모리, 특히나 이제 일반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면 내년 이익에 대한 추정치들이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겠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양끌이, 쌍끌이로 이제 지금 모멘텀이 되면서 이제 8만 전자를 뚫어버린 거죠. 그러면 HBM 관련된 실적 상승 기대감은 아니고 나머지들. 기대감은 있습니다. 기대감은 근데, 있지만. 네, 있는데 HBM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나오는 뉴스 플로우는 HBM4에 대한 네. 기대감인데 요거는 아마 연내에는 뭔가 그 가시화적이진 않다라고 하는데 네. 내년에는 충분히 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니까 네네. 뭐 나머지에서 실적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회사 평가가 좋아지는 건 뭐 당연한 걸 텐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쪽 관련해서 막 단가가 막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혹시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일단 이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요, 이제 수요처가 크게 세 가지를 크게 네. 봐야 돼요. 일단 서버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은 보통 기업들이 사는 거죠. 이제 네. B2B 쪽이죠. 그래서 서버 쪽이 그 D램 기준으로 보면 한 40% 정도 돼요. 전체 네. 수요에서.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한 30% 초반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PC가 한 15% 정도 내외.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가전, 자동차, 뭐 잡다한 것들이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세 가지인데 B2B는 서버, B2C는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 PC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B2C가 메인인 회사고요. B2B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빅테크 쪽으로 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가 그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반등한 거는요. 스마트폰이나 PC 쪽에서 수요가 좋아져서 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네. 서버 쪽입니다. 네. 그럼 서버 쪽에 삼성은 뭐 별로 노출도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서버 쪽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서버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버는 AI 전용 서버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GPU 갖다 놓고 HBM 넣고 그 서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한 2017년, 18년 슈퍼 사이클
클라우드 네. 슈퍼 사이클 때 서버라고 하는 거는 인텔 CPU 2개, AMD CPU 2개 갖다 놓고 디램 잔뜩 넣고 데이터 스토리지 넣고 그게 이제 서버였거든요. 그게 보통 2017년, 18년에 투자를 하고 보통 그 일반 서버,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데서 네. 이제 일반 서버를 제일 많이 쓰는데 보통 사용 연한이 3년이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뭐 그러면 2020년, 21년 되면 교체 수요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봤더니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이걸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기술을 계속 개량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서 더 오래 쓰게 됐대. 그래서 이제는 5년이 되면 바꿔야 된대라고 했는데 5년이 됐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네. 아, 이제 부품만 갈아 껴서 더 쓸 수 있게 됐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서버 쪽은 사실 관심에서 다 이제 별로 없어졌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7년 됐잖아요. 이제는 못 버티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아마존이 네. 대량으로 발주를 낸 거예요. 일반 서버 쪽으로. 그러니까 일반 서버 쪽으로 대량 발주를 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낸드 플래시예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디램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어떤 AI 서버에서도 HBM이라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많이 수혜를 받는데 네. 낸드 플래시는 사실 AI가 되고 나서 수혜를 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서버의 전체 그 머티리얼 코스트 비중으로 보면 원래 일반 서버에서는 우리가 SSD라고 하는 네. 데이터 스토리지 비중이 13% 정도였어요. 네. 13%면 높잖아요. AI 데이터 센터에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단가가 높아져 봐야 낸드 플래시 수요에서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을 못 줬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주문이 나오는 거는 일반 서버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샌디스크 뭐 이런 저기 키옥시아 같은 회사들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일단 가격을 먼저 인상을 했어요. 네. 10%씩 올려줘. 라고 하니까 원래는 SSD랑 HDD 가격이 보통 한 10배 차이 났거든요. 네, 네. 근데 계속 가격 HDD 쪽은 어차피 나중에 없어질 거니까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쇼티지가 나면 계속 가격을 올렸어요. 그걸 봤더니 이제는 HDD랑 SSD 가격 차가 한 3, 4배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HDD 쓸 바에서 그냥 SSD 쓰겠다. 쓰죠. 이제 전환율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낸드가 원래는 천수답이었어요. 막 수요가 안 나오니까 공급을 막 줄여가지고 그동안 가격을 막 디펜스 해왔는데 갑자기 낸드 수요가 좋아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마이크론이 요 기회를 딱 틈타서 20-30% 가격을 올리겠어 라고 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낸드 플래시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낸드 플래시에서 세계 1등은 삼성전자거든요. 그 삼성전자가 갑자기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범용 디램, 그러니까 일반 서버는 그냥 범용 DDR5 같은 디램들이 들어가니까 네. 그쪽도 좋아지게 되니까 삼성전자 원래 생각지 않았던 그 어떤 수요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 막 많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 네네. 다시 한번 이제 그 순환해가지고 새로 이제 발주 나오는 것들 때문에 한번 또 사이클 간다고 했는데 그게 네. 이제 뒤로 밀려서 이제는 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HBM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네, 여기도 시장이 꽤 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교체 수요가.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번 나오고 말 거냐? 네.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7년 썼으면 계속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바꿔야죠, 이제. 예, 왜냐하면 기존에 그 노후화된 그 서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버에 쓰이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데이터 센터는 절대 불을 끄면 안 돼요. 네. 얘는 데이터 센터를 끄면 다시 재부팅을 하면 절대 안 돌아가요. 그 전처럼. 그래서 절대 전기를 안 끄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한번 꽂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교체 해야죠.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 말했던 그 사이클로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한 1, 2년 뭐 2, 3년 이상 갈 만한 어떤 그런 호재라고도 봐야 되는 건가요? 요즘에는 2, 3년을 보기가 되게 너무 길어요. 너무 1년? 네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이 사이클이 업사이클이 한 1년 정도는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의 매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가요? 뭐 매출 비중도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사업에서 범용 메모리 쪽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쨌든 생각지 않았던 돌발 수요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삼성전자고, 그리고 SK하이닉스만 봐도 일단 지금 D램 사업에서 매출 비중으로 HBM 비중이 거의 이제 4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동안 AI 때문에 계속 좋았지만 이제 나머지 60%의 또 범용 메모리에서 또 수혜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SSD 쪽에도 사실 그 인텔의 낸드 사업을 샀잖아요. 그때 네네. 샀을 때만 해도 저거 잘못 샀다, 눈탱이 맞아서 샀다라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게 그냥 대박이 난 거죠. 저점 매수 잘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요게 사실 그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솔리다임이라고 하는 인텔의 낸드 사업을 산 건데, 샀을 때만 해도 이게 사실 그 기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주류 기술하고 좀 달랐어요. 이게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차지 트랩 플래시라는 그 방식인데, 원래 그 낸드 플래시라는 기술은 플로팅 게이트라는 방식으로 원래
90년대에는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이런 그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은 요게 이제 나중에 3D DRAM이 될 거를 대비를 해서 CTF 방식으로 많이 전환을 했고요. 인텔만 계속 플로팅 게이트를 고집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플로팅 게이트를 쓰는 회사가 인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리다임밖에 없었는데 지금 SSD 수요에서 중요한 게 낸드 플래시가 그 TLC라고 하는 기반이에요. 데이터 셀 하나를 이제 세 네. 개로 쪼개서 쓰는 건데 어쨌든 지금 플로팅 게이트라는 게 QLC 그러니까 네. 데이터를 좀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 데이터 셀 하나를 4개로 쓸 수 있는 4배로 늘릴 수 있는 그 네. 기술이 중요한데 그게 삼성이 QLC 기술 개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 솔리다임에서도 지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주가가 막 급하게 네. 오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그 네. 수혜를 받고 맞습니다. 삼성도 받고. 삼성도 받고. 그러면은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테슬라랑의 어떤 그 연계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아무래도 좀 이제 맨날 적자 보던 게 네. 좀 이제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실적에도 유의미하게 좋아지는 건지는 아직은 모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사업비라는 거는 결국 그 계약한 가격과 물량대로 사갑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수율이 나오냐? 맞습니다. 네. 수율이 중요한데요. 그게 지금 2나노 게이트 라운드라는 이제 공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잘 된다 그러면 2027년, 8년부터는 이제 연간 한 3조 정도씩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빅테크들이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었죠. 예전에 이제 GOS 사태도 있었고 뭔가 수요를 못 맞춰서 네. 퀄컴이 큰 곤혹스러워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잘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동안은 삼성 쪽에는 수주를 잘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일단 테이프를 끊어줬으니까 다른 빅테크들도 사실 TSMC의 갑질이 너무 심하니까 네. 좀 이따 이원화하려는 니즈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거기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죠. 애플 아까 말씀하신 그 이미지 센서 이것도 같은 결로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한 7년 동안 소니라는 회사의 이미지 센서를 주로 써왔거든요. 독점적으로 써왔는데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네. 그래서 보수적이다 보니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도 그 캐파 증설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애플이 한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시모스 이미지 센서가 없어서 아이폰 출하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일부 쓰려고 계속 검토는 네. 하고 있었는데 속도가 좀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미국 쪽에서 이제 그 오스틴 팹에다가 이걸 수주를 받게 된 거는 트럼프 대통령 압박이 좀 통한 것 같아요. 미국 내 투자를 하라. 근데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애플이 사실 그동안 미국 내 투자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투자를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뭔가 하라고 하니까. 제조 라인을 가지고 있는 데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애플이 이제 삼성전자를 전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채택한 거죠. 그럼 소니는 뭐 공장이 없었나 보죠? 없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좀 미국에 진출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급하게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뭐 투자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를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보조금 주면은 뭐 그거 지분을 달라 막 이런 식으로 사실상 투자가 아니라 약간 좀 강탈하려고 하는 뭐 그런 막 뉘앙스도 보이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협상 카드인지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근데 트럼프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분을 주는 건 좀 어려운 얘기 아닌가? 그렇죠. 이게 보조금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 네, 실제적으로.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한테 3,500억 달러 내놔라고 하는 거 보면 네. 이제는 뭐 그 지분 내놔라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한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실제 지분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거 참 판단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요구가 올 경우에는 우리도 준비는 해야겠죠. 그래서 네. 뭐 절대로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어쨌든 들어주고 우리가 반대급부로 뭘 얻어내는 것도 방법이겠죠.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놔두면 자생력이 없어요.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저 난리를 치니까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변수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왜냐면 가만히 놔뒀으면 TSMC 쪽으로만 몰리죠. 그래서 네. 삼성 쪽으로 이렇게 이제 고객들이 안 왔겠죠, 별로. 그러니까 이제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뭔가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미국 만약에 정부 지분을 어느 정도 준다 그러면 대신에 미국 빅테크들의 지분을 투자를 유도해 달라라고 해서 미국 법인만 쪼개서 뭐 네. 지분 투자를 받고
나스닥 상장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러면 식으로. 맞습니다. 빅테크들이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에 지분 투자를 하면 어쨌든 네.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캡티브 물량을 좀 몰아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에는 오히려 되게 호재라고 봐야 되나요? 엄청나게 호재가 되겠죠. 사실상 약간 반 미국 기업처럼 이제 운영을 해달라. 그렇죠. 사실상 미국 기업의 대우를 받게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나쁠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그런 기대감들도 지금 섞여서 8만전자가 간 건가요?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이거는 그냥 제 나름의 그냥 소설이라서. 네. 그러면은 지금 8만전자 딱 돌파하니까 네네. 바로 이제 10만전자 언제 가요? 뭐 이런 얘기들 막 계속 나오거든요. 그 아직도 한 20% 넘게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가 이제 예전에는 뭐 말도 안 된다는 느낌에서 이제는 약간 되나? 뭐 이런 데까지 온 건지 아니면 이것도 너무 설레발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8만 원, 9만 원대 그때 밀리기 전에 보면 그때 공방전은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본전 오면 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냥 시쳇말로 썩은 물량이라고 그러는데 매물대가 이제 네, 탄탄하게 여기 맞습니다. 있죠. 예, 지금. 그게 이제 또 소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바로 10만 전자를 뚫고 가기는 쉽지 않고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하시는 분 중에 손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신고가이기 네. 때문에 좀 더 이제 위에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만 전망한다면 향후 좋은 일들만 있는 건가요? 어떤 뭐 걱정되거나 불안 요소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좀 드리기에는 무책임한 말씀일 수 있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쪽은. 일단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반도체 산업을 한 20년 봐왔는데요. 이게 이제 업사이클이 있고 다운사이클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처럼 그 범용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했는데 뭐 한 분기, 두 분기만 오르고 끝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지난 역사적으로 보면 적어도 한 1년은 지속되더라는 거죠. 상승 사이클을 온다고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뭐 이번에 업턴에 들어갔으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3분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때까지는 좀 더 충분히 업사이클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애플에서 이번에 아이폰 17 또 나오면서 또 엄청 팔린다 막 얘기들 막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도 어쨌든 꽤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삼성전자 실적에서 이쪽 갤럭시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일단 뭐 스마트폰 산업 자체가 이미 세츄레이션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피크아웃을 했죠. 원래 뭐 네. 연간 많을 때는 15억 대씩 팔다가 지금은 이제 12억 대씩 계속 이제 점점 점진적으로 줄고 있긴 한데 다행스러운 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프리미엄 폰을 중심으로 AI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디램 네. 채택량이 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래 애플이 디램 짠돌이로 유명했거든요. 네네. 예, 디램을 적게 쓰고 진짜 안 넣어주죠. 맞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막 그렇게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 애플도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램 채택량을 좀 늘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뭐 그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이나 PC 같은 경우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회복되는 흐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 지금은 사실 미국에서 관세의 영향이라는 게 본격화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걸 대비해서 재고를 미리 많이 땡겨놨어요. 네. 그래서 그 재고를 소진하면서 버텼던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관세의 어떤 영향을 자기네들의 마진 축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버티고 있는데 결국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자한테 원래는 $100에 사던 거를 $120, $130에 팔 경우에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있죠. 그러면 결국에 아직 관세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는 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서버 쪽에서는 뭐 수요가 분명히 한 1년 정도는 네. 많아질 확률이 높으니까 삼성전자한테는 호재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네. IT의 신 이형수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파운드리에서의 이 적자 한 2조 5천억 난다는 거. 이거를 어떻게든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이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는 뭐 당장 뭐 개선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니다 좀 기대감 가져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분기가 2조 5천억 정도 적자를 냈는데요. 네. 2분기에는 그 엑시노스 2600 그 네. 일부 물량이 좀 가동이 되면서 적자 폭이 줄었어요. 그래서 네. 적자가 한 1조 중반대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회복되면 적자가 줄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엑시노스 2600이 내년에 갤럭시 S 2600 S26에 채택될지 여부를 좀 더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쪽에 지금 유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의 적자 폭은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하려면
이제 퀄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외부 고객 이런 쪽을 좀 이제 유치할 필요가 있겠죠. 엑시노스 관련해 가지고는 갤럭시 폰 쓰시는 분들은 항상 뭐 막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게 성능이 너무 안 좋고 뭐 발열이 막 많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괜찮게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엑시노스 2500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좋아야 되죠. 네네. 그래서 뭐 벤치마크나 이런 네. 지수들 보면 그래도 나름 괜찮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몰라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엑시노스 2600을 채택한 그 제품에 대해서는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채택했어요. LPDDR. 그러니까 마이크론 메모리가 발열이 좀 더 적거든요. 덜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엑시노스에 걱정은 좀 되는구나. 맞습니다. 네. 엑시노스 AP를 채택하는 데는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쓰고 네. 그리고 이제 퀄컴의 AP를 쓰는 쪽에는 삼성전자의 네. 자사의 쓰고. 메모리를 쓰기로 했거든요. 뭐 그런 것만 봐도 충분히 안전 장치를 어느 정도 이제 걸어놓은 것 같고, 네. 네, 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엑시노스 2600을 성공시켜야지 이래저래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퀄컴 칩이 그렇게 비싸가지고 네, 칩을 팔아봐야 결국에 퀄컴만 돈 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제 퀄컴의 그 AP 가격이 워낙 비싸서 마진을 굉장히 많이 삼성전자가 훼손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한 7조씩 준다는 얘기도 막 맞습니다. 들었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 IT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막 독점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또 이익을 막 남기고 그렇죠. 그거를 또 이제 반발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하면서 서로 막 그 동맹을 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AI 혁명이라는 게 그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오면서 지금 AI 혁명이 진행 중이잖아요. AI 혁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winner takes it all. 예, 승자가 다 먹는다. 네. 보면 엔비디아가 팹리스 회사죠. 제조업체인데 매출 총이익률이 많을 때는 78%까지 그러니까요.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TSMC도 지금 마진율이 뭐 60% 가까이 되죠. 네. SK하이닉스도 사실 HBM 그 판매 마진이 60% 중반대까지 추정이 되거든요. 뭐 독점을 하면 엄청나게 돈을 번다라는 건 분명한 거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파운드리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승부를 보려면 TSMC라는 뭐 거대한 지금 산이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제가 알기로는 나름 그 한 20% 정도도 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이 시장 점유율이 막 내려가고 있고 TSMC의 독주가 이어지는데 이게 뭐 당장 뭐 어떻게 유의미하게 뭐 따라잡을 방법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TSMC가 못하는 물량을 그냥 삼성전자가 가져간다 이 정도인가요? 그런 낙수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큰 거는 미국 정부가 TSMC한테 첨단 반도체를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불안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네. 무력 침공할 경우에는 TSMC를 장악하게 되면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TSMC를 폭발시키는 것까지 지금 뭐 시나리오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내에다가 TSMC의 팹을 만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애리조나에다가 이제 팹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TSMC는 N-1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본사에서 2나노를 하면 해외 법인, 그러니까 애리조나 팹 같은 경우는 1, 2년 있다가 2나노를 가져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 뒤처진 기술들을 해외에다가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본사하고 동일한 수준의 팹을 깔아라 네. 라고 요구를 했죠. 근데 대만 입장에서 절대 들어줄 수 없어요. 그걸 해주는 순간 대만을 지켜줘야 그렇죠. 될 이유가 크게 없어지니까. 없어집니다. 예. 그러면 대만도 정치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TSMC 기술력이 너무 높아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TSMC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불안하겠어요. 기업만 보면은. 그렇죠. 미국과 지금 척을 지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자기네들의 안보가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고 네. 그 상황을 어쨌든 이제 TSMC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니즈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예뻐서 키워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인텔을 키워주려고 했어요. 자국 네. 기업인 인텔을 키워주려고 했는데 인텔은 아무리 밀어줘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어쨌든 차선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결국에 물량을 주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매출을 잡아주면 삼성전자도 좀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뭐 상당히 높아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 아니면 인텔처럼 막 밀어줘도 안 되는 건지 이게. 일단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저는 테슬라의 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 물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빅테크들도
분명히 보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TSMC가 그 파운드리 가격을 계속해서 정말 무자비하게 올려왔어요. 네. 그래서 팹리스들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팹리스들도 똑같은 지정학적 위기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나 이제 중국이 뭐 저렇게 하면 우리 칩이 생산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원화해 놓으려는 니즈는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삼성전자도 이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면은 치킨 게임을 막 걸면서 갑자기 막 다 적자 보면서 막 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막 다 망하게 하고 했는데 TSMC도 바보가 아니라면 삼성전자 밀어주는 모양새가 보인다면 뭔가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해가지고 방해하려고 하는 어떤 뭐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전략을 전혀 뭐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어차피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네, 지금은 그냥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런 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한테도 정말 그 혹독하게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는 또 다른 애들한테 맞습니다. 예. 야, 그럼 사실 영업이익률이 막 60% 70%라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도 아니고. 아, 네. 원가에 한 3배씩 판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는 그 기술력. 네, 맞습니다. 그 기술력의 어떤 격차랄까요? 뭐 TSMC와 삼성전자가 뭐 대략 몇 년씩 차이 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선단 공정, 그러니까 지금 2나노가 제일 최선단 공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양산 기준으로 보면 한 1년 정도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같은 2나노라고 해도요. 그러니까 네. 2나노 공정이라고 해도 TSMC의 그 어떤 트랜지스터 밀도라든지 이런 뭐 발열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아, 그 저번에 일론 머스크가 삼성에게 그거를 수주를 맡기면서 자기가 막 들여다 보겠다, 텍사스 가서 막 하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기대감을 갖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사실 남의 회사인데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뭔가 한다는 게 뭐 유의미한 건지 아니면 어떤 그냥 립 서비스인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TSMC 팹에 네. 이렇게 막 들어가서 같이 개발하는 회사가 있긴 있어요. 전 세계 유일한 회사가 애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TSMC가 애플하고 엔비디아를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엔비디아를 더 대우해 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뭐 애플은 여전히 강자지만 모바일 네. 네. 업체고 엔비디아는 앞으로 뜨는 AI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TSMC는 애플이 최우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애플하고 같이 개발할 때부터 애플은 제조 라인은 없는데 네. 제조 기술은 있어요. 참 특이한 그것도 그 회사의 그 DNA인데 애플의 공정 엔지니어들이 수백 명 있습니다. 그래서 3나노에서 2나노로 전환될 경우에 수백 명이 TSMC 팹으로 투입이 돼요. 네. 팹이 들어갑니다. 같이 해서 같이 개발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면 IP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네. 그거를 또 쉐어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애플은 제조를 하지는 않지만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 칩을 최적화를 굉장히 타이트한 수준으로 최적화를 하는 거고요. 엔비디아도 그걸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젠슨왕이 우리도 그거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제안에 거절당했어요. 아, 그게 삼성에서는 아니요. TSMC에다가. TSMC에서. 네네. TSMC한테 거절당한 거고 당연히 이제 일론도 네. 테슬라는 사실 그 제조를 직접 하는 회사잖아요. 칩 설계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파운드리 라인에 들어가 봐야지 이제 자기네들 그 칩에 대해서 최적화에 대해서 이거를 뭔가 기술을 하겠죠, 네, 당연히. 확보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애플이 하는 거를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똑같이 TSMC한테 뭔가 요구를 했겠죠. 근데 이제 TSMC가 아니 엔비디아도 안 해주는데 테슬라가 뭐라고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론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삼성한테 이제 던져본 거죠. 같이 나랑 할래? 같이 애플이랑 TSMC가 서로 윈윈하는 것처럼 나랑 같이 해볼래? 라고 했는데 삼성이 이제 콜을 한 거죠. 아니 사실 애플 그 맥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칩 성능이 뭐 상당히 좋잖아요. 뭐 맞습니다. 아이폰도 뭐 발열 뭐 이런 거부터 배터리 효율까지 훨씬 뭐 저도 거의 뭐 비슷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둘의 밀월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테슬라랑 해볼 수 있겠다. 그럼 실제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노하우를 좀 공유할 마음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제 펩도 이제 사실 보안을 사실상 해제를 해주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테슬라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면서 또 생긴 IP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또 어쨌든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어차피 뭐 테슬라도 지금 인공지능 뭐 지금 뭐 휴머노이드 뭐 이런 것까지 가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TSMC처럼 갈 수도 있겠네요. 협력 관계로. 맞습니다. 뭐 그러면은 유의미하게 좀 좋아질까요? 일론 머스크 말을 좀 받아서. 그런 그걸 것도 기대하는 거죠. 어. 그래서 사실 그 일론이 그 사람 엄청나게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삼성 그 테일러 팹이 20분 거리래요. 자기 집에서. 네. 그래서 수시로 와서 아마 퀴즈처럼 문제를 내겠죠. 여러 가지 어떤 이거를 요구를 하면서 이거 언제까지 맞춰올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요구하겠죠. 제가 그 자서전도 봤거든요. 맨날 뭐 책상 밑에서 자면서 뭐 네. 17시간씩 일하고 막 사람들 막 다 잘라버리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 하던 사람인데
그런 어떤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주가에 많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방금 말했던 어떤 그 유의미한 좀 좋아지는 부분.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보겠죠. 그게 요건 아직, 2027년이나 가시화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실제로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에는 굉장히 네. 만약에 파운드리 쪽에서 수율 문제를 해결하면요. 네. 이나노 여기서 해결하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실적이 뭐 어느 정도까지 좋아진다 뭐 이런 게 감이 안 와가지고. 당장 실적에서 좋아지는 거는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파운드리라는 게 뭐 갑자기 설계도 들고 와서 이거 생산해 주세요 해서 다음 주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보통 공동 개발하면 6개월, 9개월 서로 막 이렇게 개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주가 막 쌓이겠죠. 그러면 이제 주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의뢰를 하게 되면 당장 숫자는 안 나오더라도 수주 잔고가 쌓이기 때문에 주가는 반응을 하겠죠. 사실상 발목을 잡고 있던 게 앞으로 발목을 딱 놔버리는 개념이니까 기대감으로 확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뭔가 좀 그 변곡점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뭔가 그 폭풍 전야 같은 느낌도 있는데 막 갑자기 급등하기는 또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고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을까? 이 막 주식을 막 올라가니까 사고 싶잖아요, 막. 그렇죠. 일단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급등하잖아요. 네. 이게 왜 급등하냐면 그동안 수급이 비어 있었어요. 누가 수급이 비어 있었냐면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반도체를 많이 못 채우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안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식 부양 정책이 사실 새 정부의 핵심 아젠다잖아요. 네. 대선 이전까지만 해도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벤치마크 비중이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었어요. 아마 9%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더웨이시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한국이 일본처럼 우리도 PBR을 1.5배까지 늘리겠다. 코스피 5천으로 가겠다. 그래서 뭐 거버넌스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갑자기 채워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반도체가 원래 AI는 좋았는데 갑자기 최근에 범용 반도체까지 뭔가 막 돌아서니까 좋아지니까. 예. 그래서 급히 물량을 채워야 되는데 급히 채우려고 하면 이제 막 그냥 결국에, 주가가 뜰 수밖에 없는 거죠. 큰 돈 들어갈 거는 삼성전자니까. 맞습니다. 하이닉스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채우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삼성전자 먼저 많이 채워야 되는데 지금은 외국인들도 하이닉스를 먼저 채워요. 네. 하이닉스가 좀 네. 더 유망해 보이니까.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M&A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공한 경우들도 좀 많은데 네. 최근에 일본 히타치를 인수를 한 게 있어요. 네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히타치 가전이 무슨 경쟁력이 있냐라고 해서 네. 이제 저걸 왜 인수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단 일본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안 먹혀요. 네. 워낙 그쪽은 이제 갈라파고스화돼 있어서 자국 브랜드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브랜드 유통 채널을 통해서 히타치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붙여서 이제 삼성 제품을 팔려고 하는 예,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이유가 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모든 디바이스에는 AI가 올라가게 돼요. AI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AI가 그 사용자한테 최적화돼서 뭔가 에이전트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 쪽에서 삼성이 데이터를 가져오기가 되게 쉽지 않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가전 시장으로 어쨌든 디바이스를 팔아서 거기서 이제 AI 관련된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뭐 그런 포석일 맞습니다.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들이 필요한 건데 그게 이제 뭐 가전에만 비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 다 가정 집집마다 네. 갖다 놔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 로봇들이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일단 집에 들여다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히타치 제품을 통해서 일단 하나 뭐 세탁기 하나 갖다 놓고 나중에는 TV도 갖다 놓게 하고 나중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갖다 놓게 하고 이렇게 이제 노리는 거죠. 어찌 보면은 뭐 그 OEM처럼 이제 네네. 우리 제품에다가 이제 태그를 맞습니다. 달아서 일본 관광 가면 그 가전 매장 가보면 정말 삼성 제품 이런 것들 뭐 구석에 있고 맞습니다. 소니 뭐 이런 게 많은데 아무리 봐도 안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그걸 사시더라고요 다들. 그렇죠. 이게 이제 일본이 워낙 고령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영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돈을 가지고 계시고 구매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국 브랜드가 아직까지 최고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여러 가지 포석을 둔 것이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수율이나 파운드리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좀 상황이 많다. 이렇게 그냥 요약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약간 아직은 조금 모르겠다로 보는 게 맞을까요?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땐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다라고 봐요. 내년 상반기까지. 네,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요거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 측면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반도체라는 거는 약간 B2B 제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반도체 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기업들이 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이 사서 여기에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이거를 PC나 스마트폰에 적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건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그 AI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가 미국 빅테크잖아요. 그래서 미국 빅테크가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50%그 캐펙스 투자를 했고 작년에도 전년 대비해서 50%를 투자했어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50% 투자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현금이 계속해서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 캐펙스가 좀 꺾일 거다라고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50% 증가율인데 내년에는 적게 보는 쪽은 3%, 많게 보는 쪽은 8%까지 봤어요. 그러면 증가율이 확 꺾이잖아요. 네.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3조 6천억의 감세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7월에 부채 한도 협상을 너무 수월하게 통과시켰죠. 그리고 이번에 연주대 8을 비틀어서 또 금리도 낮추고. 금리 인하됐어요. 그러니까 재정도 풀고 금리도 인하하니까 유동성이 막 풀려요. 연구개발 보조금 이런 것들이 원래는 뭐 한 3, 4년에 감가상각식으로 지원해 주다가 이제는 연구개발 한방 현금으로 꽂아져요.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완전히 개선되잖아요. 네. 그리고 빅테크들이 사실 그 감세해주면 제일 수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EPS가 개선되니까 어떻게 돼요? 개선된 현금으로 가지고 또 AI 군비 경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안 꺾이겠네? 라고 되는 거고 그러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왜냐하면 선행하니까 그렇죠. 네, 업황은 건 내년까지 지속되겠지만 주식은 6개월 선행하니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좋겠구나. 그럼 내후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올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고 여기다가 또 범용 반도체도 네. 업사이클 붙었죠. 여러모로 지금 투자 환경은 좀 좋아졌다. 맞습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영수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도 낮추고 유동성도 풀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도 이제 현금이 더 흐름이 좋아지니까 다시 한번 또 투자를 하는 게 이어진다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쨌든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인데 하이닉스는 탄탄대로네요. 뭐 나쁠 게 없네요. 내년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HBM이라는 게 사실 하이닉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기성품이잖아요. 범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고라는 게 있고 재고가 너무 많으면 가격이 폭락하고 네. 재고가 너무 적으면 가격이 폭등하고 네.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 멀티플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네, 네. 근데 HBM이라는 아이템 특이한데요. 이게 주문량 가격과 물량대로 사갑니다. 연 단위로. 네. 그러면 일종의 이게 파운드리 비즈니스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게 뭐 재작년만 해도 뭐 전체 매출에서 10%밖에 안 되니까 크게 의미 없다라고 했지. 지금은 40% 연말이 되면 50% 비중까지 올라오니까 네. 그럼 멀티플을 더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 멀티플 리레이팅을 계속해서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계약을 하면 내년 물량은 완전히 메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노이즈가 HBM4 계약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건데 최근에 마이크론이 HBM4 공급을 좀 못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내년 계약을 엔비디아한테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겠네 네. 라고 해서 주요 리서치 쪽에서 내년 SK 하이닉스 이익 추정치를 막 올리고 있어요. 원래 보수적으로 볼 때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HBM 공급 과잉이 온다고 했을 때 네. SK 하이닉스의 내년 이익 전망을 거의 뭐 30조 후반으로 봤어요. 네. 올해가 한 37조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내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다고 네, 본 네, 거잖아요. 네. 최근에 마이크론이 이걸 이제 못할 것 같으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손 들고 범용 메모리 가격이 올라오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가 50조 중후반까지 올랐어요. 네, 아. 갑자기 10조, 15조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하이닉스를 봐야 되고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HBM 쪽은 뭔가 그 모멘텀이 조금 미흡하지만 네. 파운드리 쪽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빅테크의 추가 수주가 있다 그러면 이게 또 한번 멀티플 리레이트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캐시카우 측면에서는 범용 제품이 돌았었단 말이에요. 범용 제품이 돌았을 거라고 아무도 기대 안 했었거든요.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번 달 초만 해도 아무도 그렇게 전망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둘 다 좋아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게 뭐 시총 1, 2위인데 결국에 항상 뭐 영원히 1등이 있을 수도 없고 뭐 2등이 1등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마지막 최종 결론 뭐랄까 이 두 회사의 어떤 뭐 싸움이 하이닉스의 승리로 끝날 확률이 더 큰지 아니면 그래도 이제 거대한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대로 뭐 지진 않을 것이다. 뭐 크게 봤을 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게 AI 혁명이라는 이 큰 테크 혁명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테크 혁명에서 지금 기회를 잡은 거는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보면 증가율이 중요하잖아요. 네. 하이닉스의 어떤 증가율이 훨씬 더 지금 가파르기 때문에 결국은 두 회사 간의 시총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벌써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 60%까지 지금 네.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뭐 불과 몇 달 전에 저기 어디 다른 방송 나가서 저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의 70%까지 갈것 같다. 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너무 이렇게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벌써 60%까지 그러니까요. 왔거든요. 네. 그래서 70% 수준까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추세대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뭔가 그 지금 파운드리 사업이나 HBM 사업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역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은 HBM3인가요? 그게 네. 하이닉스가 거기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러면 이제 4에서 역전되냐 안 되냐로 또 다시 한번 또 얘기들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뭐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이게 뭐 역전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HBM4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납품을 못 하다가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건데요. 뭐 이거를 뭐 역전됐다라고 하기까지는 여전히 기술 격차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진짜 만약에 삼성전자가 크게 한번 뭔가 퀀텀 점프를 하려고 하면 HBM4E 네. 그러니까 루빈 울트라라고 하죠. 이제 그 2027년 모델. 네. 그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가요?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어. 거기에 대한 윤곽은 내년 5월, 6월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5월, 6월쯤에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 계약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도 HBM4에 대한 계약은 올해 5월, 6월에 끝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하고 저기 엔비디아 간의 이견이 너무 커서 아직까지 사인이 안 된 거거든요. 가격 맞습니다. 차이겠죠. 뭐. 프리미엄에 대한 그 서로 이견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은 4E에서는 뒤집어질 수도 있으려면 결국에 가는 길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똑같은 기술을 하고 있으면은 뭐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좀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그 바뀌려는 삼성전자의 뭐 소위 말하는 배팅 같은 걸 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거는 알 수 없네요 아직. 일단 그 칩을 수직으로 붙이는 기술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네. 층수는 많아지는데 높이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그 칩하고 지금 칩을 붙일 때는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범프라는 걸 써서 녹여서 붙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범프를 빼버리는 거죠. 이게 한 1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어떤 그 높이를 차지하는데 이게 12개 층에 들어가니까 요거를 빼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빼서 더 쌓으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칩하고 칩을 다이렉트로 붙이려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본딩에 좀 적극적인 회사가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에 대해서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공정 가격도 너무 비싸고 수율도 안 나온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이제 HBM4E에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안 될 것 같다고들 생각하는 거를 성공시키면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불가능을 또 가능하게 만들면 네. 또 게임이 바뀌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도 그 HBM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걸 밀고 가가지고 성공시켜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정말 기술력 싸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른다. 다음 맞습니다. 단계 가가지고는. 그러면 SK 하이닉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6% 넘게 오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막 40만 원을 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며칠 전만 해도 20만 원대 막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막 지금 벌써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단기 급등이면 항상 좀 버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현재 어떤 밸류에이션이 괜찮다고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내년 실적 더 좋아질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약간 패닉 바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수급을 못 맞춰. 왜냐하면 기관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내가 손실을 보는 거는 괜찮은데 시장 지수 대비해서 못하면 그게 되게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못 내서 혼나는 것보다 이 주식이 시장의 비중이 12%인데 12%를 못 맞춰서 수익을 못 내는 건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무조건 지금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패닉 바잉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정이 되면 조금 이제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굉장히 상승기에 온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주식이라는 게 한번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으면 계속해서 좀 그쪽 방향으로 좀 지속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업사이클이 이제 거의 초입이기 때문에 뭐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뭐 9만 원 돌파하냐, 뭐 지금 하이닉스가 뭐 40만 원 돌파하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좀 더 빠르겠죠. 현재 어쨌든 뭐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변수라는 게 있고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 ASIC을 수주했다. 네. 아니면 메타의 ASIC을 수주했다.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수가 많은 거죠. 삼성전자가 다른 쪽에서 추가 수주할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지금 빅테크들도 다 지금 보고 있죠. 왜냐하면 TSMC의 팹, 그러니까 특히는 2나노 팹은 지금 풀이에요, 풀. 네. 그 일단 풀이면 제일 먼저 애플하고 애플부터 엔비디아한테 하고. 할당해 줄 거고, 이게 이제 세컨 티어에 있는 네. 업체들 있을 거고, 테슬라처럼 약간 이게 빅테크인데 물량이 안 되는 업체들은 사실 대우를 못 받거든요. 아. 그런 쪽에서 이제 삼성으로 올 가능성도 있죠. 네. 네. 근데 삼성에 맡겨서 잘 된다는 거에 대한 아직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쵸. 지금 테슬라 간 거 보고 얘 좀 하는 거 본 다음에 들어가자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잘 보고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하고 하는데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배팅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뭐 안 되면 그냥 이제 안 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이 파운드리 쪽에 3위라고 할 만한 곳은 없나요? 3위? 일단 중국의 SMIC 종신과지라는 회사가 네. 있습니다. 원래는 5등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1등이 TSMC, 2등이 삼성 파운드리, 3등, 4등이 원래 UMC라는 회사, 대만 그 파운드리 업체하고, 이제 예전에 AMD에서 떨어져 나오는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이제 원래 3, 4등이었는데 올해부터 3, 4등은 완전히 밀어내고 이제 SMIC가 3등으로 올라왔고요. 지금 SMIC가 마켓쉐어로는 거의 삼성 파운드리를 비슷해요? 위협할 정도. 예. 아직까지는 1% 이상 포인트 차이 나는데 뒤집어질 거기는 그러면 대부분 중국 업체들 거를 맞습니다. 쓰고 있나요? 대부분 중국 팹리스들 물량을 하고 있고, 뭐 지금 화웨이 칩이나 네. 뭐 요즘에 핫한 화웨이, 뭐 캠브리콘 이런 회사들 대부분 다 SMIC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빅테크 쪽에서는 이 SMIC 쪽으로 물량을 주는 거는 조금 어려운 지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상황이고 그럼 그렇죠. 결국에는 삼성전자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곳이. SMIC가 EUV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EUV 장비가 없으면 7나노 이하에서는 뭔가 지금 제대로 못 만든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7나노 칩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는 정말 뭐 수율 15% 20% 나오는데 만드는 겁니다. 그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럼 엔비디아 쪽은 지금 뭐 주가 좀 안 좋던데 그 이유가 뭐 중국에서 사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노이즈를 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아예 중국 쪽 사업에 대해서는 가이던스 자체를 빼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불확실한 건데, 근데 또 지금 에이펙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 만난다고 만나서 그러잖아요. 또 네. 만나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이제 없던 게 또 갑자기 붙으면 네. 엔비디아 주가도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보면은 항상 그 빅테크 쪽은 조금 빠질 때 분위기 네. 안 좋을 때 사면 항상 그 효도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면. 네, 이렇게 약간 눌릴 때도 사고 오르면 또 살짝 팔고 뭐 이런 것 그렇죠.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약간 노이즈가 나오고 있긴 하다. 네. 그 중국 쪽의 그 파운드리를 걱정할 건 아닌가요? 삼성전자가 어차피 그냥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둘은? 그 걱정은 되죠. 네,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최첨단 공정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네.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이라도 빨리 그래도 SMIC하고 격차는 더 벌어놓는 게 훨씬 더 이제 그렇다고 그런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 그 중국한테 맡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래저래 지금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수혜는 온다면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잘하면 되겠네요. 자기만. 맞습니다. 아. 수율만 잘하면 됩니다. 수율만 잘하면 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밀어주는데 네. 한번 해볼 만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자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이닉스 쪽은 어떤 네. 리스크라는 개념은 없나요? 지금 현재는? 있죠. 이번처럼 HBM 공급 과잉이 된다 그러면 조정이 굉장히 거칠게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급 과잉은 내년은 아닐 것 같지만 내후년은 또 모르죠. 갑자기 생산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잘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요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빅테크들이 내후년에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해는 일단은 내년은 일단 올해 그 감세나 이제 어떤 재정 확대 효과로 좀 이제 추가 여력이 생긴 건데 내후년은 또 이제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하이닉스는 너무 하나의 지금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뭐 지금은 몰라도 한 2년 뒤면은 좀 많이 꺾일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삼성전자는 좀 여러 군데에서 돈을 버니까 좀 낫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2년 뒤는 좀 불안 요소가 좀 있는 거네요. 좀 이래저래. 그렇죠. 2년 뒤에는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아 그래요? 2년 뒤는 안 돼요? 네네. 아. 그래서 어쨌든 뭐 내년에 충분히 수익을 실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네네.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매년 50%씩 계속 추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뭐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언젠가 멈춰야 될 거고. 그렇죠. 언젠가는 끝이 나죠. 네. 그리고 이제 AI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기대감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종종 들리고 맞습니다. 있으니 이게 현실화되기 전에 한번 또 꺾일
수도 있어서 좀 조심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장비 업체들 있잖아요. 네네. 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해 가지고 항상 또 소부장해서 같이 가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곳들의 전망도 지금 좋다고 봐야 되나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국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은 네. 삼성전자가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 연간 업황 좋을 때 투자하는 금액이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조 원 투자를 하면 거기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막 수주를 받아서 이제 거기에 낙수 효과를 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하이닉스는 좋은데 삼성전자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하이닉스가 좋으니까 어느 정도 상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하이닉스는 연간으로 아무리 지어짜서 투자해도 20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투자하는 금액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부장 입장에서는 국내 소부장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무조건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작년 말에 보통 이제 연말에 내년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작년 말에 발표했던 그 계획보다 올해 투자를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면 안 좋으니까. 네. 네, 안 좋으니까 메모리도 공헌한 것보다 투자를 못했고 특히나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올해 진짜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도 올해 투자 계획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보통 파운드리를 연간으로 투자를 한 15조에서 20조 정도를 투자했어요. 삼성전자는 네. 연간으로. 그런데 작년에 워낙 이제 수율도 못 맞추고 수주도 안 되고 하니까 올해 투자 계획을 10조로 잡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5조밖에 투자 못했어요. 요걸 올해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해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 고객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일러 쪽이나 이제 거기에 설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올해 못했던 것들 내년에 몰아서 좀 투자를 하게 되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는 한 방에 뭔가 또 잡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이 이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나요?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연말에 또 삼성전자가 내년 사업 계획을 발표할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뭐 캐펙스를 얼마나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이제 한 번 더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개발 계획 나오고 네. 실제로 나중에 입주할 때 한 번 더 뛰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좀 너무 투자를 보수적으로 해서 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협상 때문에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뭐 경쟁사들 잘 만든데 그래서 공급 많이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니들 가격 깎아 그러니까 네. 아 그래? 그러면 우리 투자를 좀 천천히 할게. 그런 거예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한 네. 거예요 또? 아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더 투자를 하는 게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데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AI 이 반도체라는 건요. 사실 원래 반도체라는 건 Q 그러니까 물량이 커져서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낸다라는 게 기존 범용 반도체의 어떤 게임의 룰이었다 그러면 AI 같은 이제 특화된 제품 같은 경우는 P가 중요합니다. 가격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격을 디펜스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결국 엔비디아의 그 지금 뭐 칩 AI 가속기 그리고 TSMC가 파운드리에서 가격을 잘 디펜스해서 높은 그 마진을 누리는 거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일부러 좀 뭐 투자를 공격적으로 안 하는 것도 있다. 왜냐면 나중에 또 뭐 물량이 또 확 줄어들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꼭 이게 이제 사이클 산업이 이렇게 좋았다가 갑자기 확 맞아요. 꺾이는 게 네. 업황 좋다고 해서 막 투자했다가 이게 결국 수요 확 꺾이면 그냥 그게 공급 과잉돼서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 까먹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어느 정도 네. 뭐 전략적인 선택이다. 저는 그게 상당 부분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블러핑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좀 과장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니까 지금 주가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다 그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좀 치열하게 물밑에서 이렇게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한국 기업 기준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빅테크 쪽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까 뭐 이제 미국에서 금리도 낮추고 유동성도 푼다고 하니까 계속 좋아지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쪽은? 일단 그 2022년 11월에 AI 혁명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빅테크도 본격적인 업사이클은 2023년, 24년 그리고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본격적인 업사이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3분기에 조금 이제 슬로우했는데 이제는 그 어떤 본질적인 그 어떤 영업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거든요. 네. 요게 저는 2차 사이클, 2차 랠리의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빅테크들의.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조금 더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주도주가 어떻게 갈지를 되게 잘 봐야 되는데 주도주가 기존처럼
M7 그러니까 빅테크 중심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 S&P 500 지수 안에서 M7의 비중이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는지. 자, 그럴 경우에는 빅테크 주도의 랠리가 갈 수 있을 텐데, 자, 1차 사이클 때, 그러니까 1차 랠리 때하고 2차 랠리가 다른 부분은요. 1차 랠리는 빅테크들의 매출 증가율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매출 증가율이 265%입니다, 260%입니다. 이게 막 중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랠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익 증가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마진율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요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빅테크 주도의 시장이 간다 그러면 네. 그게 아니라 빅테크 쪽은 약간 이제 그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약간 우리가 중소형주라고 하지만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네. 오라클 같은 네. 뭐 시총 뭐 900조짜리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빅테크가 차기 빅테크가 될 애들이 이제 만약에 수급이 간다 그러면 그런 쪽은 오히려 이제 매출 증가율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라클도 AI 관련된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라클은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오라클이 그러니까 지금 그 AI 그 쪽에서 추론 쪽에 이제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네. 이걸 그 AI 개발하는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데이터 센터 세워가지고 이걸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외주를 주는 거죠. 그걸 네오 클라우드라고 하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전통 클라우드하고 좀 다른데 전통 클라우드는 그냥 일반 서버 중심, 아마존 같은 회사들 중심으로 하는 거고 네오 클라우드는 그 엔비디아 GPU 받아와서 이제 엔비디아 GB200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깔아놓은 회사들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오라클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코어웨이브, 뭐 네비오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네오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막 수주가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라클이 이번에 그 RPO라고 해서 RPO가 전년 대비해서 300 거의 50%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RPO라는 게 뭐냐면 보통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잔존 계약 그 의무 계약 이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우리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앞으로 뭐 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쓸게. 뭐 통신 요금처럼 이렇게 딱 이제 해놓은 거죠. 당장 아직까지 매출이 나진 않지만 가시적으로 이제 앞으로 매출이 나올 거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약정 걸어놓은 그 네네. 매출이 이제 엄청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폭발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있다가 봤더니 오픈 AI가 오라클하고 한 큰 규모의 딜을 역대급으로 큰 규모의 딜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러모로 아직 이 AI 관련된 뭐 추가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은 막 계속되고 다른 기업들도 뭐 아직 뭐 성장하고 있는 곳이긴 하다. 네. 뭐 버블 얘기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던 건데 뭐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동안에는 그 AI 관련주들이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조금씩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조금씩 가고 있다. 자, 그 말은 AI 버블로 가는 초입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버블은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네, 언제 꺼질지 모르지만 절대 초입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버블은. 네. 그러니까 또 그때 다 놓치고 마지막에 또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절대 초입에 내리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AI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좀 관심 갖고 좀 좋게 보시는 곳들이 좀 어디가 있으세요? 일단 AI 쪽에서 그 제가 만약에 2차 랠리가 된다 그러면 네. 이익 증가율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전히 이익 증가율에서 뭔가 모멘텀 있는 회사는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AI 가속기 업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회사들이 네. AI를 투자하는 쪽 그러니까 사실 다른 회사들은 투자하는 게 바로바로 이렇게 그 매출과 매출로. 이익으로 꽂히진 않잖아요. 근데 광고라는 비즈니스가 이게 네. 타겟팅 그 하면 P하고 Q가 같이 늘어나는 마법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AI 투자를 하면 P하고 Q가 같이 늘어나죠. 그래서 메타 같은 회사들 좀 이제 관심 가질 만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네. 구글 같은 회사들도 괜찮죠. 그 AI가 어쨌든 지금 핵심이면 그 오픈 AI 같이 결국엔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거 네. 이 부분에서 지금 모든 뭐 빅테크들이 다 자기가 거기 장악하겠다고 뭐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최근에 기사 보니까 뭐 오픈 AI의 어떤 뭐 점유율이랄까요? 뭐 그런 거 뭐 계속 엄청나게 좀 압도적인 것 같은데 아직 경쟁이 끝난 건 아닌 건가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생성형 AI. 그렇죠. 이제 오픈 AI가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AI 군비 경쟁을 하는 이유는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최대한 많이 갖다 놓고 데이터 센터 만들고 여기에 좋은 데이터를 넣어주면 계속 좋아져요. 네. 이게 이제 스케일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케일의 법칙 때문에 AI 군비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누가 투자 더 많이 하냐. 이걸 하는 건데 최근에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서로 끈끈한 이제 동맹 관계다가 서로 이제 틀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이제는 점점 더 이제 그 빠지거든요. 지원 뒷배경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제 알아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컴퓨팅 파워가 저는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상. 예. 네네. 네, 그래서 이제 AI 서비스나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일반 뭐 질문 올리고 이런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되게 전문적인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답 퀄리티가 제가 조금 이제 부족하다. GPT-5 오면서 더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더 최근에 많이 좋더라고요. 네, 두세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금력 차이인 것 같아요. 자금이 구글처럼 계속해서 돈을 벌면서 투자하는 회사하고 오픈 AI는 지금 당장 적자한테 계속해서 투자받아서 투자해야 되는 회사. 거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오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광고랑 바로 직결되는 메타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구글도 그렇게 따지면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기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구글도 저번에 독점법인가 그것도 좀 네. 좋게 나왔고 해결됐고. 결과가. 근데 이제 구글은 또 한편으로 보면 하루에 검색이 90억 건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90억 건의 검색을 하던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챗GPT한테 물어봐요. 네. 거의 근데, 뭐 요즘에. 그렇죠. 근데 검색을 하면 이게 검색 광고가 뜨거든요. 네. 그게 다 매출인데 챗GPT한테 물어보면 광고를 패스하고 그냥 바로 답변으로 나오니까 네. 이제 그게 카니발리제이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하진 않죠. 그러면은 이것도 결국에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네. 제미나이 프로를 구독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가는 걸까요? 앞으로 어떤 생성형 AI가? 앞으로는 광고를 어떻게 붙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지금은 일단은 그 유료 구독 모델로만 가는데 네. 그거 가지고는 안 지금 돼요? 투자하는 걸 감당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그걸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런 건가요? AI가 대답하는 거에서 이제 PPL처럼 이제 상품을 소개해 주는. 그거는 이제 뭔가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그 해자를 완성하고 나면 뭔가 네. 할 거라고 생각해요. 독점업체가. 사실 어차피 플랫폼만 장악하고 있으면 뭐라도 다 돈은 벌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투자한다. 맞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결국에 예. 승부 날 때까지 엔비디아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엔비디아가 확실한 기업일 수 있겠네요.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혁명이라고 이제 우리 지난 스마트폰 혁명에서는 네. 애플이 뭐 모바일 혁명 시작될 때 주당 $2대였거든요. 네. 나중에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죠. 현재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아예 뭐 2등이라고 할 만한 곳도 없는 거죠. 뭐 AMD가 있긴 한데 네.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TSMC하고 삼성전자처럼 더 벌어졌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핵심 지금 기술을 개발하는 AI의 핵심 제품이니까 방법이 없네 이거는. 그렇죠. 그럼 엔비디아는 조금 빠질 때 사고 그러면 되는 걸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이제 기대 수익은 이제 조금 낮춰야겠죠. 날 수 네,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워낙 가파르게 올랐고 네. 시총이 이제 4조 달러로까지 왔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여기도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처럼 AMD나 뭐 네. 브로드컴 이쪽으로 약간 뭐 좀 몰아준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될까요? 누가 물어줬는 거죠? 뭐 빅테크든 뭐든 어쨌든 이쪽에 좀 약간 그 풍선 효과? 그렇게 하려고 했죠.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는 엔비디아 칩이 AMD보다 2배 비싸니까 네. 그러면 더 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토탈 코스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 데이터 센터를 만약에 100메가와트를 가지고 지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번 최근에 그 미국의 IB 보고서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0메가와트급의 중형급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이제 모델을 설치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엔비디아 칩 가지고 해보고 AMD 칩 가지고 해보고 브로드컴 그 구글 TPU 가지고도 해보고 네. 화웨이 칩 가지고도 해보고 하니까 누가 수익이 제일 잘 나오냐면 네.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입니다. 효율이 너무 차이가 효율이 많이 그렇죠. 난다. 토탈 효율이죠. 이거를 이제 그 칩을 한 개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병렬 연결해서 쓰는 건데 거기서 로스나 손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매끈하니까 네. 결국은 돈을 제일 잘 벌더라 하는 거죠. 이길 방법이 없다. 네, 비싸도 값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싼 거 쓰니까 네. 수익률 뚝뚝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네, 화웨이 같은 칩 성능도 안 쓰니까 좋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계속 가는 것이고 그리고 좀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은 잘은 모르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좀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한 뭐 그런 건 없을까요? 미국의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요. 네. 뭐 AI 관련된 주로. 저는 이제 네오클라우드 관련된 회사, 그 코웨이브, 네. 그리고 네비우스, 뭐 오라클은 뭐 지금이 좀 어느 정도 올랐지만 네. 오라클도 여전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미국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이었어요. 네. 사실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올 4월부터 미국의 개인들이 너무 힘이 세져가지고 헤지 펀드들 공매도를 쳤다가 지금 완전히 그냥 몇 개는 망하기도 했고요. 네. 그만큼 개인들이 지금
점점 더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버블로 가는 직무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그런 쪽에 거래 플랫폼 많이 쓰는 게 로빈후드 네. 같은 회사들 좀 많이 여전히 팔란티어도 뭐 계속해서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지보노바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용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가스 터빈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네트워크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이제 그 서버하고 서버 간에 네, 네. 뭐 이런 것들 이제 되게 어떤 굉장히 초고속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회사들 아리스타. 그리고 최근에는 화이트박스 스위치 업체인 뭐 셀레스티카나 아스테라 랩스 같은 회사들도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요즘에 테슬라 뭐 $420 막 넘어가는데 테슬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테슬라는 피지컬 AI가 되는 순간 그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예, 부각될 것 같습니다. 아, 휴머노이드 뭐 네,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휴머노이드를 그리고 자율주행 그러니까 네. 움직이는 거에 대한 AI는 테슬라만큼의 어떤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AI와 실제 이 기계를 접목시킬 수 있는 곳도 없지 않나요? 한 회사가 하는 곳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 풀 스택을 가지고 있죠. 테슬라는. 네. 그러면 그쪽에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은 전혀 그런 쪽으로 안 보이죠. 근데 일로는 중장기적으로 테슬라 회사의 가치의 80%는 휴머노이드에서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막 올라가면 또 이제 지금이라도 테슬라 사야 되나라는 생각들도 좀 드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테슬라는 본인 포트에서 그래도 일정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공하면 엄청난 회사가 될 맞습니다. 거니까. 그렇죠. 그럼 반대로 애플은 어떻습니까? 애플은 지금 완전 죽쓰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만 들리니까요. 애플은 좀 애매합니다. 네. 굳이 뭐 포트에서 지금 가져가야 될까 생각이 들고 있고 애플은 AI 쪽에서 뭔가 반전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을 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사실 막 그렇게까지 체감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냥 네. 사진 조금 바꿔주고 이런 느낌인데 이게 앞으로 강력한 어떤 키워드가 되는 건가요? 결국 온 디바이스 AI가 되어야지 우리 에이전틱 AI 네. 우리한테 AI 비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이 네. 자비스가 여기 마이크로로 내려왔다가 내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 거울 앞으로도 소환되고 네. 로봇 청소기로도 소환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들 다 해주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려오려면 AI가 여기 내려오려면 뭔가 뭐가 머무를 자리가 있어야죠. 있어야 되죠. 여기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그 무언가 기계가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여기 칩셋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거를 애플이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하려면 결국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해요. LLM이라고 하는 네.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한데 그거를 했어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챗GPT가 나왔을 때는 모든 회사가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구글은 빨리 제미나이라는 걸 개발해서 어쨌든 캐치업을 한 거고요. 네. 캐치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오픈 AI에다가 지분을 투자해서 그냥 네. 기술을 그냥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아예 둘 다 안 되는 회사들은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해서 막 열심히 투자하는 회사가 XAI 그록이고요. 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저렇게 큰 모델은 안 해도 돼. 컴퓨팅 파워 저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가지고 작은 모델 가지고도 해도 충분히 효율을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다 곤란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스케일이 법칙이 없어도 돼 라고 했던 회사들이 다 망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애플이 뭐 퍼플렉시티 뭐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들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걸 사버릴 수는 없나요? 사버린다 그러면 다행인 거죠. 지금이라도 산다 그러면 다행인 건데 네. 그것도 아직 태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애플은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갈 길을 잃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는 어쨌든 구글과 협력 관계가 좀 긴밀하니까 네. 제미나이를 계속 탑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핸드폰 시장에서도 단순히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 말고는 사실상 어떤 그 차별화가 잘 안 되는데 AI 특히 온디바이스 AI가 앞으로는 꽤 그런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만큼까지 급격히 발전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향후 뭐 1, 2년 안에 충분히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우리가 그 예전에 피처폰 때 막 명품폰 유행했잖아요. 프라다 네. 폰, 뭐 아레나 폰. 결국 나중에 스마트폰 나오니까 의미 없잖아요. 맞아요. OS가 있어야지 스마트폰. 그죠? 뭐 아무리 뭐 명품폰이라고 해봐야 피처폰은 그냥 피처폰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똑같을 것 같아요. 온 디바이스 AI가 되는 폰하고 안 되는 애플이 지금은 아무리 뭐 저기 UI UX가 매끄럽고 뭐 유리하고 네. 디자인하고 하지 AI 안 되면 말짱황인 거죠. 네. 사실 뭐 챗GPT도 요즘에 이제 그 대화형으로 이렇게 클릭만 하면 이제 말로 서로 이제
소통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쓰는 분들이 점점 이거 정말 편리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예 이제 핸드폰에 아예 장착이 돼가지고 비서처럼 네. 할 수 있으면 뭐 결제까지 해주고 배송도 시켜줘 뭐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조만간. 그렇죠. 그게 이제 일종의 슈퍼 앱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이슈가 있는 게 만약에 그 AI한테 시켜서 나한테 결제를 하게 하려면 그 결제 앱에 대한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AI가.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규제나 아니면 그 API를 제공해준 회사들 간에 네. 이런 이제 정리가 안 된 거죠. 메타 쪽에서 AI 관련된 뭐 전문가들을 막 계약금 1,000억 주고 막 그 채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봤는데 네. 라마죠. 네네. 그쪽이 잘 안 되나 봐요. 뭐 라마도 꽤 쓸만하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더 아직까지는 뭐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수준으로 뭔가 이제 네. 가려면 더 인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뭐 스케일 AI 출신이나 알렉산더 왕 같은 사람한테는 뭐 1억 달러의 연봉을 네. 배팅을 한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이죠. 결국에 여기도 돈으로 승부하는 곳 아닙니까? 이쪽은 AI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구글이나 오픈 AI 그 정도가 어찌 보면 이강이라고 봐야 될까 앞으로. 뭐 완전 새로운 곳이 막 그렇죠. 적전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돈 게임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구글 제미나이 아니면 뭐 오픈 AI 챗GPT 네. 그리고 이제 그 엔스로픽의 클로드 같은 경우는 그 아마존이 사실상 대주주거든요. 네. 그래서 2강 1중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딥시크 얘기 나오다 요즘에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중국 쪽은 네. 어떤가요? 딥시크는 일단 이제 10등 밖으로 밀려났어요. 네. 왜냐하면 딥시크도 스케일의 법칙, 컴퓨팅 파워 투자를 못하니까 네. 결국 밀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조금 애매하지만 한 2, 3년만 지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만큼 격차가 많이 벌어지겠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게임이 이 1차 게임이 끝나려면 군비 네. 경쟁이 끝나려면 AGI라는 게 개발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GPT-5가 AGI라고 했지만 사실상 아니었죠. 네.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AGI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AI가 사람을 뛰어넘는 영역도 있고 못 뛰어넘는 영역도 있잖아요. 근데 네. AGI는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AI가 AGI거든요. 네. 근데 그 AGI가 되면 아마 1차 승부는 날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사실상 뭐 이제 지금은 약간 반만 믿거든요. 네. 얘가 대답한 것도 검사해보고 검증하는데 그렇죠. 그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그렇죠. 이제 걔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을 채용할 필요도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혁명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에 이제 IT 반도체 그리고 AI 이런 것들을 또 다루시니까 이게 마냥 그 인간한테 좋은 거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요즘에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99%의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진다 얘기들도 네. 나오는데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흐름이라면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AI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그 인류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꿀 만한 혁명이에요. 그리고 저도 사실 뭐 이제 그 테크 혁명이라고 하면 뭐 99년도에서 90년대에서 2000년대 인터넷 혁명, 그리고 이제 2010년대 모바일 혁명, 그 두 개 정도를 제가 이제 겪었는데 지금 AI 혁명은 모든 영역을 바꾸는 혁명이에요. 예전에 테크 혁명은 그냥 그 산업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났는데 AI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거고 결국 이게 온라인 세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세상도 다 움직이는 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빅브라더가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세상을 움직이는 네. 뭔가 그런 엄청난 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의 자산 시장의 어떤 뭐 룰부터 자산 시장의 흐름부터 그리고 개인의 생활 패턴까지 다 바꿀 거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격차가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AI 혁명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진지하게 인지를 하시고요. 물론 이제 그게 부동산 시장도 엄청나게 바꿔 놓을 겁니다. 진지하게 인지를 하고 이게 어떤 흐름에서 움직이는지 탑다운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떤 현상적으로 보고 그 하나의 어떤 지엽적인 내가 투자하는 회사 하나만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AI 혁명의 버블의 초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올라타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게 관련된 책들을 한번 보면서 AI 혁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잘 보고 거기서 탑다운으로 어떤 기업들의 수혜를 보고 어떤 산업들의 수혜를 보고
뭐 어떤 지역이 앞으로 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보시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앞으로 자산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이제 앞으로 네. 따라가지 못할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안 그거 좋게 얘기하면. 그렇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네. 간에도 그렇고요. 네. 기업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직장을 잘 지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산을 어딘가에 태워놔야지만 이게 앞으로 미래에도 내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맞습니다.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부터 뭐 반도체, AI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